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형제들에서 바다팀을 이끌고 있는 성환영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팀에서 물어보세를 개발하고 있는 이규철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다팀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이름이 특이해서 어떤 팀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바다팀은 배민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약자로 우아형제들에서 LLM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사내 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바다팀에서 오늘 개발한 물어보세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 오셨고 많은 것들을 좀 얻어갈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물어보세 이야기는 4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탄생 이유와 그리고 기능,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유드리고 물어보세를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규철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이니까 좀 가벼운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학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겪게 되는 고민들이 있는데 그 고민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사업팀 또는 PM 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이런 질문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보고서에 대해 사용된 데이터 제대로 추출된 거 맞을까? 네, 저도 이 얘기를 신입사원이 듣고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데이터를 맞게 뽑아도 정말 맞게 뽑았는지에 대한 이제 의심이 들게 되죠. 다음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는 데이터를 생성하려면 어떤 테이블과 조건을 사용해야 될까? 네, 데이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도 신규 요건사항을 받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받은 쿼리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실행만 시킬까? 네, 앞서 고민 2가지 고민들은 데이터를 잘 다루는 분들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은 데이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쿼리문을 보고 느끼는 고민들이죠. 네,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나눠봤는데요. 좀 공감되는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아 형제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아 형제들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성원의 95%가 데이터를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대단하죠? 우아 형제들 구성원들은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없었을까요? 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대한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정의를 했고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바로 우한 형제들 구성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것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상향 평준화시키면 스스로도 누구의 도움 없이 의사결정을 잘 하는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다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터러시는 일반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네, 바다팀에서는 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4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이해.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생성. 세 번째,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 네 번째, 데이터 기반의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입니다. 이 4가지에 대한 역량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지만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4가지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우리 구성원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개념적인 것들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올릴 수 있을까요? 바다팀에서는 4가지에 대한 기능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 디스커버리입니다. 데이터 디스커버리는 쉽게 설명드리면 데이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이 데이터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건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데이터 디스커버리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투 SQL입니다.
네, 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텍스트를 SQL로 변환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응용해서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제공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에이전틱 애널리틱스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분석은 태고 과정의 연속입니다. 가설을 도출하고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고 또는 데이터를 탐색해서 패턴을 규명해내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죠. 이 개념은 앤드룬 교수님이 제시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개념을 응용해서 에이전틱 애널리틱스라는 기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널리지 쉐어링입니다. 앞에 있는 단계들을 거치게 되면 데이터들은 정보가 되고 정보는 지식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지식을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고 빠르게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사소통의 효율화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4가지 기능들을 갖춰야지만 기업이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 4가지를 가진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나만의 AI 데이터 분석가 무로보세입니다. 무로보세는 이 4가지 기능을 갖추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로보세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좀 상세히 말씀드린 기능은 바로 이 2가지 기능입니다. 텍스트 SQL과 데이터 디스커버리 기능입니다. 텍스트 SQL 기능은 데이터 생성을 이해하는 데 돕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 디스커버리는 데이터 이해를 돕는 답변을 제공을 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유형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분류하거나 아니면 쿼리문을 해설해 주거나 여러분들이 쿼리문 작성했을 때 이게 정말 맞아?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문법을 검증해 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만 들어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 보이시죠? 우한 형제들은 슬랙을 사용해서 주 업무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슬랙 아이콘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랙 화면이 보이죠? 여러분들은 쉽게 무로보세를 앱에서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로보세를 검색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질문을 보면 특정 날짜와 그리고 음식 카테고리 그리고 배달 음식에 대한 주문수 비율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쿼리문을 작성하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작성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칼럼을 써야 날짜를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음식 카테고리는 어떻게 또 뽑아야 되면서 또는 테이블은 어떤 걸 써야 되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무로보세는 간단한 쿼리문부터 복잡한 쿼리문까지 30초에서 1분 이내 답변을 해줍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 생성된 쿼리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문을 평가할 때 바다팀은 2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쿼리 문법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도메인 지식에 대한 측면입니다. 지금 왼쪽 화면 보이시면 파란색으로 특정 날짜를 잘 뽑아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출 조건도 잘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안 처리가 되어 있지만 비즈니스 용어랑 여러 가지 비즈니스 로직을 활용해서 조건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테이블을 선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한 형제들에는 수천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테이블을 선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집계 함수를 잘 사용하고 있고 비율도 잘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쿼리의 요약으로 한 번 더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텍스트 SQL 기능입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이게 저희가 복사해서 이게 진짜 나오는지 의심할까봐 저희가 또 실제 대화를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이런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실행되는 거 맞아? 그래서 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플린 노트북을 통해서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값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디스커버리에 대한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민거리를 얘기할 때 그 인수인계 쿼리문을 보통 받으면은 주석을 안 남기시더라고요. 저도 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석이 없는 코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코드는 뭐지? 이거 테이블은 뭐고 문법은 뭐지?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실 겁니다.
네, 물어보세한테는 그런 고민들을 다 물어보면 됩니다. 커리문을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면은 다음과 같이 블럭으로 쳐져 있는 어려운 부분들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해설 답변을 제공해주고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게 30초 안에 답변을 제공해줍니다. 커리 정보도 요약해주고 구문 단계별로 요약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데이터 이해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점점 증가됩니다. 나 저 테이블 좀 궁금한데. 그러면 저렇게 또 테이블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옆에 있는 테이블은 샘플 테이블명입니다. 네, 이 테이블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컬럼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테이블 메타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주요 칼럼 정보와 테이블 활용 예시도 작성해줍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이 예시가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역량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커리문만 넣었지만 더 궁금한 점들이 생기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올라가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 중에 물어보세와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어보세 같은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를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체계화입니다.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데이터 서비스실이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실에는 데이터 플랫폼 팀,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 팀, 데이터 엔지니어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팀은 사내에 테이블을 관리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 거버넌스 팀은 사내 용어를 표준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팀은 검증할 수 있는 분석 마트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런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반드시 선행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화입니다. 사내 정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검색 기술에 대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365일 24시간 상시 응답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야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 담당자가 퇴근을 하게 되면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어보세한테 물어보면 끊기지 않고 상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접근성입니다. 업무 소통에 익숙한 채널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한 형제들은 슬랙 채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슬랙으로 개발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다른 기업에서 오신 분들께서 사용하는 메신저가 다른 메신저면 그 메신저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개념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럼 이 4가지 개념을 어떻게 물어보세에 녹였을까요? 네, 바로 보이는 이 화면이 물어보세의 아키텍처 모습입니다. 네, 사진 안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기술블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잘 안 보이시니까 조금 더 블럭을 지정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요소들이 다음과 같은 화면에 구성을 저희가 블럭을 지정했습니다. 한번 확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계화는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소스를 저희는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소스를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관리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효율화입니다. 사내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멀티체인을 구성해서 다양한 프롬프트와 다양한 리트리버를 활용했고, 이런 결과들을 실험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MLflow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365일 24시간 응답을 하려면 그 서비스가 끊기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픈 AI API를 사용할 때 다양한 리전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계속 제공을 했고, 그리고 GPT 캐시를 통해서 답변을 조금 더 빠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구축했죠. 마지막으로는 접근성입니다. 슬랙봇을 통해서 저희는 슬랙봇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키텍처에 대한 간단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규철님이 이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3가지 관점 포인트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물어보세는 왜 탄생했고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리터러시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물어보세를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용자 관점과 고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다음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제가 배민 서비스 중 하나인 음식 배달의 주문을 알려주는 커리문을 작성해줘 라고 챗GPT에게 요청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꽤 그럴듯한 커리문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커리문을 저희 시스템에서 실행시켜 보면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챗GPT는 우아한 형제들의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테이블명과 컬럼명을 임의로 작성했고 또한 활용하고 있는 날짜 관련 함수도 저희의 문법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챗GPT는 정말 똑똑하지만 우아한 형제들의 데이터는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관련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챗GPT가 우아한 형제들의 데이터를 원래부터 알고 있어도 꽤나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민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LLM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희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레그를 활용해서 해결했습니다. 레그는 LLM과 데이터를 결합해서 답변을 고도화하는 기술입니다. 레그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들어오면 사전에 구축한 벡터DB에서 질문과 관련된 문서를 검색하고 추출합니다. 이렇게 추출한 문서들은 작업에 대한 지시사항이 기입된 프롬프트와 결합을 하게 되고 이렇게 결합된 프롬프트를 LLM에게 입력하게 되면 LLM은 보다 풍부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LLM이 잘 모르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그를 활용하면 LLM의 대표적인 단점인 환각 현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되면 레그를 적용했을 때 다음과 같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질문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LLM은 이 정보를 참고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아한 형제들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LLM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레그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 것은 여러 개의 참고할 수 있는 벡터DB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벡터DB를 구축했는지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축한 것은 테이블 DDL 벡터DB인데요. 이 DB에는 테이블을 단위로 해서 테이블에 대한 상세한 컬럼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DDL은 제가 챗GPT에게 요청해서 테이블 음식 주문 관련 테이블의 DDL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해서 얻은 임의의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테이블명 아래에 컬럼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작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LLM은 이러한 테이블 DDL을 참고함으로써 테이블 구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답변하기에 필요한 컬럼을 선별하고 문법에 맞게끔 커리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커리문이나 테이블에 대해서 해설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에는 수천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그중 어떤 테이블의 DDL을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벡터DB를 추가로 구축했습니다. 바로 테이블 메타데이터입니다. 이 DB에는 테이블별로 주요 사용 목적과 관련 서비스 그리고 키워드가 작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은 형태로 저희가 작성을 해놨고요. 테이블 DDL과 비교했을 때 테이블을 언제 활용하면 될지에 대한 정보가 보다 풍부하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LLM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필요한 테이블을 더 잘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한집 배달과 알뜰 배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배민 서비스 용어입니다. 따라서 LLM은 이러한 서비스 용어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잘 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실제로 물어보세요 하는 질문들에는 우형 내부적으로만 쓰는 단어라든가 추가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LLM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벡터DB를 추가로 구축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용어 사전입니다. 이 DB에는 우아형제 용어별로 상세한 설명들이 보신 것 같이 기입되어 있는데요. LLM은 이를 통해서 우아한 형들만의 용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벡터DB를 통해서 LLM은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필요한 테이블과 컬럼을 잘 선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어떻게 커리문에 반영해야 할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실무적으로 작성해야만 하는 커리문에는 질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반드시 포함해야만 하는 비즈니스 로직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마지막 SQL 퓨샷 벡터DB를 추가했습니다. 이 DB에는 예시 질문과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커리문이 작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LLM은 이 SQL 퓨샷을 참고함으로써 드디어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로직도 반영해서 쿼리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벡터 DB를 정리한 건데요. 테이블 DDL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구축한 데이터 카탈로그 AP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용어 사전 같은 경우는 데이터 거버넌스 팀에서 구축한 비즈니스 용어 사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벡터 DB가 있죠. 바로 로그 사전인데요. 이 DB에는 로그별로 상세한 설명과 값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앱로그 같은 경우는 그 양도 정말 방대하고 변화도 다른 데이터 대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이터는 무로봇의 전체 서비스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할까요? 한번 아키텍처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아키텍처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윗부분에 해당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소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한 내용들은 오픈AI 인베딩 모델을 활용해서 벡터화한 후 벡터 DB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들은 에어플로우를 활용해서 매일 최신하고 있습니다. 무로봇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이렇게 구축한 벡터 DB를 기반으로 텍스트 투 SQL 기능 중심의 무로봇의 초기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무로봇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2차례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제가 수집한 질문들을 유형별로 분류해본 결과인데요. 약 1000건 정도 되는 질문을 분류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투 SQL 기능 유형의 질문 경우 전체의 47%, 데이터 디스커버리는 40%, 일반 대화 유형은 10%, 기타는 3%였습니다. 이처럼 텍스트 투 SQL 기능 이외의 질문들이 절반 이상을 넘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유형별로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 투 SQL 기능 유형의 경우 약간 다양한 난이도로 질문들이 들어왔었는데요. 가장 간단한 걸로는 일평균 비마트 주문서 알려줘와 같이 질문이 있었고 조금 나아가서는 질문에 SKU가 포함된 것처럼 도메인 용어가 포함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어제 비마트 SKU별 G땡땡, 여기서 G땡땡은 우영 내부적으로 쓰는 지표 관련 용어고요. 판매 수량 등 핵심 지표를 추출한 쿼리를 작성해줘와 같이 추가적인 비즈니스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디스커버리 유형 질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배민클럽 테이블 검색해줘와 같은 테이블 검색 질문, 서울시 광진구의 지역 코드를 검색해줘와 같은 컬럼 검색 질문, 다음 쿼리문 해설해줘와 같은 해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처럼 비즈니스나 데이터 관련 질문이 아닌 것들도 있었는데요. 무로봇에게 정말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질문 유형이었습니다. 바로 일반 대화 유형인데요. 옆에 보시면은 저도 종종 생각하고 아마 여기 계신 모두도 종종 생각하는 문장이죠. 아, 일하기 싫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이 질문을 무로봇에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무로봇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화이팅이라고 답변해 줬는데요. 참 착한 서비스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갑자기 무로봇에게 떡볶이를 외쳤던 분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로그를 보니까 무로봇에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아마 점심시간 직후에 질문하셨던 거 봐서는 아마 맛있게 떡볶이를 드시고 와서 감탄사를 날리신 게 아닌가 추측해봤습니다. 이처럼 사용자들은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무로봇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고민에 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민입니다. LLM이 다양하고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서 더 똑똑하게 답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전에 보셨던 레그 그림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레그 그림이죠. 두 번째 보시면 벡터 DB들이 추가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을 보시면 물음표만 있는 줄 알았던 질문이 다양해진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라우터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중간 단계 질문의 유형을 분류하는 레그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공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능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렇게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에 맞춰서 최적의 데이터만을 추출하고 결합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추가 작업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가 라우터 슈퍼바이저, 두 번째가 프롬프팅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슈퍼바이저입니다. 보시는 트리 그림은 들어온 질문이
어떠한 분류 단계를 거쳐서 각 기능으로 질문이 전달되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파란색이 질문 유형 분류 단계, 분홍색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분류 단계는 데이터 관련 질문 여부를 분류한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비즈니스 용어 사전을 활용해서 사용자 질문을 이해하고 이 질문이 데이터 또는 비즈니스 관련 질문인지 아니면 일반 대화 관련 질문인지를 분류합니다. 만약 일반 대화 관련 질문이라면 바로 일반 대화 기능으로 질문을 전달하고요. 아니라면 두 번째 단계로 넘겨주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질문을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질문의 유형을 보다 상세하게 분류하고 DBSR과 UNER 스코어라는 것을 산출합니다. 이 두 스코어 모두 저희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질문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점수입니다. DBSR 스코어 같은 경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질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점수입니다. 만약에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 다시 말해서 질문에서 답변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단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해달라고 하는 답변을 바로 내보내게 됩니다. UNER 스코어 같은 경우 이 질문이 얼마나 앱로그 탐색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점수인데요. 질문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 중 앱로그 탐색 정보 관련 단어가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게 됩니다. 이처럼 저희는 두 단계의 분류 기준과 DBSR, UNER 스코어를 통해서 질문의 유형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각 기능으로 이렇게 분류된 질문을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라우터 슈퍼바이저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프롬프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팅은 간단하게 말해서 질문을 잘 하는 방법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구축한 것처럼 5가지의 벡터 DB가 있고요. 그 밑에는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에 맞춰서 프롬프트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벡터 DB에서 추출한 관련 문서와 작업에 대한 지시사항이 기입된 프롬프트를 결합하는 것이 레그라고 했었죠. 저희는 이 두 가지의 결합을 다이나믹 프롬프팅을 통해서 최적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텍스트 투 SQL 기능의 경우 500회 이상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차트는 해당 기능의 시점별로 성능 개선 정도를 나타낸 건데요. 위에 보이는 분홍색 선은 커리 코사인 시뮬러리티라고 해서 답지의 커리문과 물어보세가 생성한 커리문의 유사도를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계산해서 부여한 점수입니다. 밑에 파란색은 커리 신텍스 애큐러시라고 해서 물어보세가 생성한 커리문을 요소별로 분해해서 테이블과 컬럼을 제대로 활용했는지에 따라 분석하고 부여한 점수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추가로 활용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Retrieval Table Recall이라고 해서 저희가 벡터 DB에서 필요한 테이블을 추출할 때 제대로 추출했는지에 대한 점수고요. 그 밑에는 SQL Table Accuracy라고 해서 물어보세요. 최종적으로 커리문을 작성할 때 커리문에 있는 테이블이 올바르게 쓰였는지에 대한 점수입니다. 3, 4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4번은 마지막 5번은 Result Execution Accuracy라고 해서 물어보세요. 생성한 커리문을 실행시켰을 때 나오는 값이 답지의 값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저희가 분석하고 부여한 점수입니다. 네, 그러면 이처럼 다이나믹 프롬프팅과 실험을 통해서 최적화한 프롬프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보시는 화면은 어제 음식 배달 주문서 알려준 쿼리 작성해줘 라고 하는 단순한 한 문장인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서 LLM에게 입력되는 프롬프트가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투 SQL 가이드가 위아래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커리문 작성 시 필요한 문서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어떨까요? 보시는 것과 같은 비마트 관련 질문의 경우 중간 단계에 있는 커리문 작성 시 필요한 정보가 바뀌었고 조금 더 길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유형의 질문은 어떨까요? 다음과 같은 커리문 해석해줘와 같은 질문의 경우 오른쪽과 같이 조금은 짧은 형태로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어서 LLM에게 입력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우터 슈퍼바이저와 다이나믹 프롬프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더 똑똑하게 만드는 이 방법들은 전체 서비스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아키텍처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밝아지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라우터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질문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고 다이나믹 프롬프팅을 통해서 멀티체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레시카 매치와 컨텍스추얼 매치를 결합해서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서치 기반의 리트리버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500회 이상의 실험을 통해서 최적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도 알고 똑똑하게 답변할 수 있는 물어보세를 개발했으면 이 기능이 사용자들에게 잘 쓰여야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서비스의 기능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이 잘 쓰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저희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우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슬랙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슬랙 같은 경우 이용할 때마다 매번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아서 접근성을 크게 또 제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빠르게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GPT, 캐시DB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세가 한번 생성한 답변은 캐시DB에 저장하게 되고 이후에 유사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LLM을 활용하지 않고 곧바로 캐시DB에서 답변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접근성도 좋고 빠른 답변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픈AI 멀티 리전 기반 로드 밸런싱을 구현하고 있고요. 모든 것들은 그래파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고도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답변 말미에 사용자 피드백 버튼을 노출하고 있고 이 버튼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LLM 옵스 환경을 구축해서 이렇게 수집한 사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저희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물어보세와 같은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서비스는 사람들이 보다 친숙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토탈 서포트 디자인팀의 도움을 받아서 캐릭터 제작하게 됐고요. 여러분 맨 처음 캐릭터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귀엽지 않았나요? 그리고 만약에 또 귀엽고 똑똑하다고 하니까 옆에 데리고 두고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나요? 또는 얘가 다소 부족한 답변을 하더라도 뭐 그래 새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는 다음과 같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캐릭터 제작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다음 보신 아키텍처에서 이렇게 밝아지는 부분에 해당하고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물어보세에게 물어보세가 어떻게 똑똑하게 답변하는지를 보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GPT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어제 음식 배달 주문서 알려준 쿼리 작성해줘 라는 질문이었죠. 챗GPT는 이 질문에 대해서 돌아가지 않은 쿼리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물어보세요 하면 그대로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한번 조금 꼬아보겠습니다. 24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울 지역의 음식 배달 주문수와 주문당 주문 금액, 평균 배달 시간, 그리고 각 정별별 일별 증금료 알려줘. 저도 맨 처음 이 질문 보면은 하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물어보세요는 30초 안에 다음과 같은 답변 내보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로직을 잘 반영해서 데이터 추출했고 또한 제가 요구하는 정보에 맞춰서 데이터를 잘 가공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쿼리문은 저희 시스템에서 잘 작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물어보세요를 똑똑하게 만들었는지 개발했는지에서 발표를 들었고요. 다시 한영님이 나와서 앞으로의 물어보세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규철님께서 물어보세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고민 세 가지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어보세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능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능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능 개발하는 것들에서 궁금증이 있으신 텐데요. 그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이전틱 애널리틱스입니다. 현재 물어보세요 구조를 보시면 그 레그가 체인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체인 패턴을 그래프 패턴으로 변화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더 고도화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패턴과 체인 패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인 패턴은 그냥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 패턴은 이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한 태스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구체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쿼리문을 제공했을 때 실행 오류가 나면 오류에 대한 안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프 패턴이 적용되면은 이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 유형이 탐색에 적합한지 아니면 시각화 리포트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런 정보들을 더 다양하게 제공해 줄 수 있죠.
두 번째는 널리지 쉐어링입니다. 네.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내 모든 지식으로 지식체계를 확장해야 됩니다. 사내 모든 지식 데이터를 지식 체계를 제공하려면 사내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 분석 데이터뿐만 아니라 슬랙을 통해서 업무 장에 문의를 했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사내 문서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수집이 되면 이제 무로봇에는 분석 업무뿐만 아니라 데이터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소개를 드리면 현재 데이터 플랫폼과 POC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각 팀에 저희 무로봇가 들어가서 서포트 채널에 대한 것들을 자동 응답해주거나 다양한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키는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진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빨라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로봇의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무로봇의 최종 목표는 저희 서비스 로드맵을 총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보조, 두 번째는 업무 자동화, 세 번째는 부분 업무 지능화, 네 번째는 업무 지능화, 다섯 번째는 업무 자율화입니다.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무로봇가 스스로 결정해서 최적의 의사결정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재 업무 보조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만큼 저희가 개발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개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적용이 된다면 내년에는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바다팀에서 무로봇을 개발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선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할 거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무로봇의 개발 이야기였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